림프종은 혈액 질환인데요. 피라는 그 액체 속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떠다니는 게 우리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백혈구에 생기는 문제인데, 백혈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호중구도 있고 호산구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림프구라는 백혈구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 림프구라는 백혈구가 혈액 속으로 타고 다니면서 혈액이나 골수에서 암이 되면 그건 우리 백혈병이라고 그러고, 그 림프구가 이제 혈액을 벗어나서 림프절, 우리 몸에 림프절 있잖아요. 편도 같은 거. 림프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암이 돼서 증식해서 커지면 림프절이 커지겠죠. 그럼 덩어리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제 림프구가 덩어리를 형성한다고 해서 덩어리 종자를 써서 이제 림프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똑같은 림프구가 골수나 혈액을 주로 침범하면 우리가 뭐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아니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림프절에 있는 백혈구, 주로 이제 림프절에 있는 림프구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덩어리를 형성할 때는 이제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병은 이게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는 거고, 혈액 속에 그냥 디퓨즈하게 침범하는 거고, 림프종은 이제 림프절에 있는 림프구가 꽉 뭉쳐 있다가 그게 이제 커지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종의 혈액암이지만 고형암처럼 이제 덩어리를 형성하는 질환이죠. 림프구라는 백혈구는 이제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일단 주로 혈액에 타고 돌아다니지만 우리 조직에서 염증이나 무슨 뭐 감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혈관 속을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 온몸에 다 이제 퍼져서 우리 몸 방어 기능을 하는 세포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니까. 그 림프절은 겉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 더 많은 곳은 우리 가슴 속이나 복강내나 그런 데 림프절이 더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림프절은 이제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몸속 깊이 있으니까. 웬만큼 커져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근데 겉에 있는 림프절은 바로 이게 피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조금만 커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림프구라는 게 사실 이제 골수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골수에서 성숙 단계를 거치는데 그 성숙 단계에서 암세포가 되면 이제 그게 백혈병이 되고, 그 혈액세포가 주로 이제 골수나 또 골수에서 이제 혈액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백혈병이라고 그런 경우를, 그 단계를 지난 림프구가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골수에서 혈액을 타고 가다가 림프절로 딱 가거든요. 림프절에 딱 가가지고 외부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오면 그런 항원하고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는 림프구들이 이제 거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싸울 준비를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암세포가 생기니까 그거 이제 덩어리가 점점 뭐 크기가 커져겠죠, 림프절이. 그래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죠. 크게는 호지킨 림프종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나누고요. 호지킨 림프종이 제일 먼저 발견된 거고, 그 호지킨이라는 영국의 의사가 발견해서 이제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이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은 그 호지킨 림프종이 보이는 특이한 세포, 리드 스턴버그 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림프종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 이제 비호지킨이라고 이제 대부분 그리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한 10% 정도가 뭐 그 미만이 호지킨 림프종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비호지킨 림프종이에요. 병리학적인 특징은 아까 이제 호지킨 림프종은 그 리드 스턴버그 셀이라는 특이한 세포가 보이는 거고,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게 또 호지킨 림프종의 특징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림프종은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이고, 그 비호지킨 림프종의 종류만 해도 한 50가지가 넘어요. 실제로는 그 이름만 똑같이 림프종이고 그 병은 52가지 병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 굉장히 서로 완전히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일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치료 방법도 다르고 예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림프종 그러면 아주 예후가 좋은 것부터 아주 나쁜 것까지 그냥 완전히 다른 병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림프관이 쭉 가는 길에 이제 림프절이 있거든요. 지하철이 다니는 길이 이제 림프관이라 그러면, 이게 림프구가 너무 커져서 이게 덩어리를 하면서 딱 막히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을 못 타면 이게 막히겠죠. 이게 너무 커져서 이게 림프절이 막히는 거지, 림프절 그 관이 막힌다고 해서 림프종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너무 커지면 당연히 림프 순환이 안 되겠죠. 이게 꽉 막혀서 암덩어리들이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림프절이 막히고 해서 가지가 붓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붓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제 림프종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하고 유전자를 50% 공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 부모, 자녀 중에서 이제 림프종이 있으면 발병 빈도가 비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 림프종을 또 뒤져보면 자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한 3%에 불과해요.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주로 면역질환, 면역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그 면역 결핍 질환,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 이제 장기 이식, 간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 하고 나면 그 장기가 이제 거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죠. 그러면 2차적으로 또 림프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면역과 관련된 질환은 확실하게 이제 림프종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나머지 그 또 하나 이제 바이러스 중에 이제 특히 뭐 휴먼 림포트로픽 바이러스라고 HTLV1이라는 건 유명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일본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 전형적인 림프종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림프 바이러스가 있고 또 입시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EB 바이러스라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림프종에서 이제 림프종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가 유전자 내에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전자 변형을 이렇게 해서 암을 만드는 거죠. 이게 유명한 바이러스고 다 면역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확실하게 이 림프종과 발생기 연관이 입증이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방사선, 뭐 직업적 영향, 환경적 영향, 음식 뭐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어요. 어떤 논문에서는 뭐 그런 연관이 있다. 어떤 논문에서는 없다. 사람이라는 게 워낙 형태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게 림프종 발생이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런 데 영향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거를 밝혀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노출 많이 된 사람이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논문도 있고 아니라는 논문도 있고 뭐 음식도 보면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 이런 걸 섭취 많이 한 사람이 림프종 발생 빈도가 높고 채소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이 발생 빈도가 낮다. 뭐 이 정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만 이제 밝혀져 있고 그것도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논문에서는 그렇다, 어떤 논문은 안 그렇다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 아까 말씀드린 면역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면역 결핍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장기 이식, 바이러스 이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사실은 술은 아예 영향이 없는 걸로 결국은 돼 있고 지금 한국에서 그 2012년에 발표된 논문 보면 50대에서 79세까지가 제일 발생 빈도하고 건수가 제일 많아요. 원래 모든 병이 이제 암이라는 병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발생 빈도가 올라가거든요. 림프종도 그 예외는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호지킨 림프종이나 이런 특수한 림프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20대에서 29세 사이가 제일 발생 빈도가 제일 높아요. 외국에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발생 빈도가 한번 높고 그다음에 40대 후반에서 한번 발생 빈도 이게 두 개의 피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20대에서 29세 사이에 발생 빈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 호지킨 림프종이 좀 특이한 경우고 호지킨 림프종도 뭐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바이러스에 잘 노출됐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어린 나이에 이제 생긴다는 거죠. 증상은 이제 환자 본인이 느껴진 주관적인 거고 증후는 우리가 객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증상은 여기 뭐 림프절이 커져 있는데 림프절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증상이고 본인이 느끼는 거. 근데 우리가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증후가 되는 거거든요.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림프절이 만져지는 게 가장 흔한 증후죠. 증후. 되게 뭐 특별한 거 없이 자기가 만져보니까 뭐 없던 게 뭐 세수하다 보니까 만져지네. 처음에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계속 커져 있다. 아니면 점점 더 커진다. 아니면 다른 데도 만져준다. 그래서 병원을 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결국 조직 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증상은 다 비특이적인 증상이에요. 림프종이 진행하다 보면 아까 이제 그 이야기한 비심톰, 6개월 이내에 10% 이상 체중 감소, 야간 발한,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모르는 발열.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아주 티피컬한 증상인데 그거는 아주 한 10에서 20%밖에 그런 증상이 없고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경우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비특이적 증상은 뭐 괜히 뭐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뭐 그런 거지. 딱 이게 이 증상이면 림프종의 증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건 없어요. 림프종 중에서도 이제 그 저등급 림프종 사실 그대로 놔둬도 한 4, 5년은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안 크고 천천히 자라는 림프종이 있어요. 나중에 뭐 굉장히 림프절이 커져서 조직 검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포성 림프종이라는 림프종 진단인데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나 이거 한 7, 8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서 그게 100%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는 림프종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가만히 놔둬도 별 문제가 사실 없거든요. 이제 근데 결국에는 대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진행을 하게 되고 치료를 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단 진찰부터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림프절을 만져보는데 목에 자기 염증이 있어요. 편도선염이 있고 만져봐서 눌러보고 아프고 그러면 그게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게 누구나 봐도 이제 의사가 보면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되게 검사를 안 하죠. 근데 되게 이제 림프종의 증상은 안 아파요. 림프절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 염증이 생기면 림프절이 막 붓고 그래서 이제 아프거든요. 편도선염 같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근데 림프종은 되게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거는 급성 어큐트 프로세스거든요. 갑자기 염증을 일으켜서 이 림프절이 염증이 생기고 염증 물질을 막 동반하고 빨리 커지기 때문에 아파요. 림프절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이 있는데 림프절 자체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 림프절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캡슐에는 페인 센스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갑자기 늘어나면 이제 우리가 아프게 느끼는 거죠. 근데 림프종이라는 건 되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캡슐도 거기에 따라서 어댑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질감의 림프절이 만져지고 아프지도 않고 다발성이고 또 한 달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림프종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CT를 먼저 찍어보고 조직 검사를 하기 가장 편하고 안전한 부위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조직에서 우리가 보고 일단 호지킨이냐 비호지킨이냐를 알아야 되고 호지킨 중에서도 뭐 클래시컬한 호지킨이냐 클래시컬하지 않는 호지킨 림프냐 그걸 구별해야 되고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는 T림프고 오리진의 림프종이냐 B림프고 오리진의 림프종이냐 가려야 되고 또 그 안에도 또 서브타입을 한 뭐 52가지가 있으니까 그 52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확실히 이제 알아야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 예후가 아주 공격적인 림프종은 평균 수명이 한 두 달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림프종부터 완치율이 뭐 거의 94%, 5% 이상 될 정도로 아주 예후가 좋은 림프종까지 그 52가지 질환이 완전히 다 다른 질환이 거기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비호지킨 림프종이 한 80%, 85%를 차지하는 게 이제 B세포, B림프고 오리진의 림프종인데 그 중에서 또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이제 미만성 비대세포 림프종. 그거는 비교적 예후가 굉장히 좋아요. 미만성 비대세포 림프종 중에서도 아주 예후가 나쁜 인자를 다 갖고 있어도 5년 생존율이 55%. 아주 이제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는 완치율이 94%, 5%일 정도로.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아주 그 베리에이션이 심하긴 한데 일단은 그 미만성 비대세포 림프종이 그게 제일 흔하고 제일 많으니까. 왜냐하면 52개 서브 타입인데 한 가지 림프종이 40%를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였어요. 비호지킨 림프종, 특히 이제 DLBCL 아까 이야기한 그거 진단받았다고 해서 뭐 나는 온몸에 다 퍼져 있다더라, 사기라더라. 그래서 하나도 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 완치율이 뭐 아무리 못해도 55% 절반 이상은 우리가 뭐 위암, 폐암 같은 거 사기 되면 우리는 그건 완치 목적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 연장이라든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기고 다른 위험자를 다 갖고 있어도 일단 치료의 목적은 이 완치를 목적으로 뭐 연세가 드신 뭐 60세, 70세 어르신이 오더라도 이거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가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이거 완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완치 어디까지나 치료의 목적은 완치고 또 완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후유증은 항암제 자체에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깨끗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이게 몸에 아무 증상이 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항암 치료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항암제 중에 하나가 말초 신경염이나 이제 이런 걸 일으키는데 그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손끝 발끝이 저리고 뭐 남의 손발가처럼 이제 감각이 저하되고 그런 게 좀 오래되는 뭐 그 정도 부작용 빼놓고는 병 자체의 합병증 뭐 이 부작용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죠. 물론 이제 재발해서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받게 되고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2차 암 발생 빈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10% 이내에서 이제 그런데 2차 암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1차 항암 치료로 이제 다 완치가 되고 그런 환자한테서는 지극히 드문 일이죠.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제 림프종의 발생 원인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 수칙 정도 뭐 지키라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식사도 뭐 너무 육식 같은 거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는 사람한테서 발생 빈도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런 음식을 식단을 좀 지켜 나가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 사실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림프종 같은 경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자꾸 체중이 늘어서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주말에는 뭐 자전거 뭐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가서 자전거로 한 바퀴 돌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마라톤도 하고 마라톤은 주말마다 그냥 뭐 한강에서 이제 뛰는 거 하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하프 코스 아니면 이제 풀 코스 마라톤도 나가기도 하고 막.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결국은 보니까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금식 시간이 뭐 16시간 동안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축적된 에너지를 안 먹는 동안에 쓴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거기다 운동도 좀 하고, 결국 그 먹는 시간 동안에 그렇다고 뭐 한창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먹는 만큼 먹되 나머지 금식 시간을 확실히 지키는 거죠. 뭐 그걸 저도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한 6kg 정도를 뺐어요. 물론 이제 운동도 하고, 운동도 물론 했지만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편하고,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수치나 이런 걸 재보면 조금 높았었는데 그것도 수치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되면 원래 혈압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